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영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근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청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이번에 출간하신 느린 아이 부모 수업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책의 또 뒷부분에 보면 느린 아이들을 학습은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이 영재에 관한 또 부분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영재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많이 있어요. 영재원 같은 데서. 네네네. 교수님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재라는 게 단순히 IQ 수치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IQ 130 정도 이상을 보통은 영재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그것만 있다고 영재는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네. 창의성, 네네네. 그리고 몰입감, 네.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통제 능력이 얼마나 잘 탄탄하게 네네. 있는가. 아이들을 다차원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걸 영재라고 봐야지 그냥 지능만 막 148, 네. 152 네. 막 그렇게 나왔다고 영재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는 사회성이 뚝 떨어져 있다거나 정서 불안이 너무 심하다거나 사실 뇌는 균형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쪽이 굉장히 우세하면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네. 손해가 안 되고 네. 골고루 다 발달돼 있는데 머리도 엄청 좋아. 네. 그런 애들이 영재인 거예요. 아. IQ 수치만 보고 왔다가 알고 보니 고기능 자폐.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병원까지 예약을 했을 때에는 네네.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진료본 이제 아이 부모님 중에서 음. 아이가 정말 IQ가 좋고 어린데 4자리 덧셈을 막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맞았는데 사회성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의 의견은 하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들은 좀 못해도 된다. 근데 그 정서랑 사회성은 절대 희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잘하는 네. 걸 더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영재 고등학교에 네. 보면 엄청 실험도 잘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뭐 걸어다니는 무슨 네이버 네. 그렇게 별명이 붙은 아이인데 애들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들어주는 애하고만 친해. 그 애가 이제 좀 지치죠.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의 이 지식을 다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 애는 외톨이가 되는 거고요. 네.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알게 되면서 이제 겉돌게 돼서 우울해지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걸 이제 우리는 보는데 어쨌거나 공부가 잘해서 다 용서가 되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게 와요.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나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가 되게 되려면 결국은 사회적인 능력, 정서 안정, 사람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꽃을 피우게 해요. 그 영재성을.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아버님처럼 아, 얘는 영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이제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영재면은 아이를 정서 사회성 부분에 구멍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더 점검을 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민하거나 네네.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네.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늘 네. 일관성, 반응성, 네네. 민감성 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다른 순한 아이들, 잘 타고난 아이들한테는 70%? 한 50%만 작동해도 애는 잘 커요. 흔히 얘기하는 까다로운 네. 기질의 아이들한테는 네. 정말 99% 이상을 작동해야 돼요. 이런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마음의 보약도 많이 드셔서 네네. 자기가 이렇게 좀 그 완충할 수 있는 역량을 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키워서 덜 까다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동글동글하게. 그래야 네네. 그 좋은 머리가 잘 발휘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육의 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타고난 게 좋아야 되지만 그 부분이 잘 표현될 수 있게 네. 잘 다듬어줘야 되는. 그렇죠. 네. 슬러 지능 검사는 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나 영재를 판단하는 기준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슬러 지능 검사 자체는 사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만 영재원에서 한 검사를 가지고 오신 거 보면은 떡하니 프린트해서 나온 것만 그냥 딱 들고 오시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검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를 종합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단순히 수치만 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하는 돼요. 것은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풀배터리라 그래서 종합 심리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중에 중요한 꼭지로서 엑스러지는 검사가 포함은 돼 있지만 다른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이의 수검 태도라든지 좀 기질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 웩슬러 드는 검사를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꺾은성 그래프만 갖고 온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종합심리평가나 웩슬러를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맞아요. 좀 신뢰로운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아정신과에서 꼭 네, 하셔라. 마음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이랑도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 느림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맞아요. 훈육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챕터 또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사연 속에 그 강원도 평창에서 온 사연이 너무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야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 네. 책에. 그래서 평창에 계신 분들 네. 괜히 죄송하네요. 네, 한 지점인 거죠. 근데 팔짱을 낀 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많은 근데 아버님들이 앞에 나와서 제가 예약했습니다. 그러시는 네, 분들이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때랑 다르게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하긴 한데 여전히 아버님들이 조금은 좀 수동적이긴 하십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도 사실 부모로서 마음속으로 울 때도 있고 눈물을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저희는 또 책임이자 의무니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려고 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그냥 생각한 그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들이 기대한 답이 아닌 이제 말씀을 의사들이 할 때 굉장히 그 당황스러움과 그 낙담, 특히 이제 아버님들 중에는 약간의 분노도 느껴져요. 네, 네. 우리 아이가 왜 잡혔네요. 약간 네. 그런 걸 표정으로 다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진단에 대해서부터 벌써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타깝죠. 빨리 이 아이를 치료에 진입하게 해야 되는. 내년에 지금 학교 들어갈 아이인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모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은 부모님들이 초진 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고 못 받아들이다가도 진료가 진행이 되면서 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하시고 제가 3년 전에는 참 선생님한테 못 받아들여서 울기도 많이 하고 막 선생님한테 약간 반론도 많이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때 당시에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서 때가 다 있다. 네, 부모님들이 네, 그런 것 받아들이는 같아요. 때가 있어서 네, 네. 저는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오신 분도 있어요. 네. 정신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환자와 의사의 라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아정신과는 아이하고 정신과 의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하고 의사하고의 그거 신뢰관계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네, 중요한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는 아이들을 보는 의사가 아니고요. 부모님들을 진료하는 의사예요. 아이들하고는 판단을 하지만 치료는 결국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훈육하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들을 상대하고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의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은 우리 느린 아이들의 공부 목표, 학습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도 이제 나와 있었는데 사실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래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꽤 많이 하시게 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좋아지기는 하는 거냐 그럼 우리 아이는 평생 이렇게 뒤처진 채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목표를 잡고 나가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낙오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느리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삶에 있어서도 때가 있는 건데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옆집 아이가 명문 학원 들어갔대. 그럼 우리 아이도 거길 들어가면 그 옆집 아이 그 아이처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학원에 들어간 아이도 제대로 이수할 과제들을 다 하고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거에 들어갔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고 네. 우리 아이의 타임라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라는 거를 나무로 비유해 봅시다. 초목은 뿌리가 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 초목이 이렇게 자랄 때 뭐부터 해요? 뿌리부터 쭉 내리죠. 뿌리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안 흔들리고 네. 쭉 자랄 거 아니겠어요. 속도가 그냥 늦을 뿐이에요. 이제 온갖 비바람 치고 막 태풍 불고 그러면 막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야. 네. 근데 세상에 태풍이 불었는데도 네. 저 나무만 살아남았어. 네. 네. 나중에 더 큰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안 무너지는 그런 나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야, 우리 아이 집안 공사 탄탄히 하고 있구나. 그 얘기를 이렇게 매일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올리면 좋겠어요. 이야, 기초공사가 저렇게 튼다면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 건축물이 되겠구만. 뿌리를 그렇게 얼마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느른 아이의 학습 목표 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절대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아기 때부터 막 조기 교육시켜가지고 달렸던 아이들 열심히 달려가지고 네.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 공부 포기해버립니다. 네. 선행학습한 거 다 암기거든요. 네.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진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과 자기주도가 돼서 신나서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 안 해버려요. 네. 왜냐면 자기가 한 공부가 아니거든. 엄마한테 혼 안 날라고 공부한 거거든. 근데 쉬운 공부 재밌게 혼자서 짤막짤막하게 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 막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가 돼. 막 거북이와 토끼 아시죠? 많이 달려왔으니까 거북이 쫓아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래도 낮잠 자다가 거북이가 추월해버리잖아요. 그게 결코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인생도 똑같아. 느린 아이들 결국은 나중에 더 성공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초공사는 탄탄하고 네. 누가 막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엄마가 그 대신 다그치면 아이는 합병증 생겨요.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아유 답답해. 어이구 바보 천치. 엄마들이 매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화날 때 상처 주는 얘기를 탁 해요. 공부 그만할까? 네. 너는 공부 안 되겠다. 이제 네, 그래 버리는데 공부는 절대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단순 연산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야 너무 잘한다. 이번엔 실수 안 했네. 세상에 지난번에 5점 맞았는데 이번에 35점 맞았네. 네. 네가 30점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 세상에 그거 엄마가 다 봤어. 그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네. 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번에 30점 이나 올렸어요. 이거 올리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선생님 저 잘했죠. 그래서 그 노력한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네, 그럼 네. 제가 어머님한테 칭찬해요. 네. 엄마가 뒤에서 따라가주면서 네. 으쌰으쌰해주고 그 대신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들고 애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린다거나 네. 또는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그러면 야 너무 잘한다. 근데 공부는 포기하지 않게 공부는 뒤따라가주면 애가 나중에는 지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완하려는 시도를 해요. 네. 왜냐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네. 있으니까. 네. 핵심인 것 근데 같아요. 엄마가 계속 구박만 했어. 너 이미 이건 잘하니까 됐고 요거 수학 잘해야 돼. 하면 얘는 나중에 진짜 원래 잘했던 것도 못하는 애가 돼요. 네. 방금 해주신 말씀은 꼭 느린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일반 건 아이들한테도 아닌 것 다 같아요. 해당돼요. 그 사교육에서도 이제 부모의 이런 불안을 자극해서 어머니 아직 이것도 안 하셨어요? 맞아. 그럼 사교육 어떡해요? 시장에서는요 네. 다 문제 있는 아이예요. 저는 약간 그게 뭐 같다고 느꼈냐면 성형외과 거리에 가잖아요. 저한테 네. 어머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와, 제가 아직도 그 충격이 이제 그 남아 상담사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네, 사교육에서 하는 게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정상인 거를 비정상처럼 만드는 게 네, 사교육 네.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애가 이렇게 영재성 있는데 왜 이거를 그치. 썩히고 있냐. 서울에 서울에 살면서 이걸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실을 잘 챙기는 걸로. 네. 나중에는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구독자분들께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혹시라도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아이가 느려서 또는 장애가 의심이 돼서 또는 이미 장애를 진단받아서 속상함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이 먼 미래까지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재단하지 마시고 아이의 가능성은 정말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걱정을 했던 아이가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서 자립하고 직장 다니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나부터도 편견을 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그 진단명에 가두지 말고요. 우리 아이의 장점을 어떻게든 일찍 찾아서 부각시켜주고 한다면 말을 안 했던 아이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이 트이고 또 전혀 세마기를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샘을 하게 되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자립에 필요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하루도 부디 이 영상 보면서 힘을 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느린 아이 혹은 아이를 키우시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영상을 또 공유해 주시면은 제대로 된 정보들을 가지고 육아의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